참 이번 그 단일화 과정 뭐 때문에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일단은 그 친윤 세력에서 김문수를 이제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말을 잘 들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김문수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떠오른 것은 김문수의 배경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게 자유통일당 계열이거든요. 자유통일당 계열이고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권 체제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 이 사람들만 해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처리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안 찾아갔잖아.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탄핵의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두는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누구예요? 이 김문수 같은 경우는 아주 확연하게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하고, 예. 그다음에 탄핵에도 확연하게 반대하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그 세력들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밀어줬던 건 뭐냐면 김문수가 약속을 했거든. 경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바로 뭐였습니까? 나는 내가 후보가 되면 일주일 안에 단일화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세력을 물리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윤 세력은 여태까지 모든 경선 과정에서 뭘 본 거냐면 한동훈을 잡는 거, 이게 이제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밌는 게 뭐였냐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총선에 딱 졌을 때, 총선에 한패했을 때 그때 홍준표가 자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난가병이죠. 난가병.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갔냐면은 그 부부 동반해가지고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랑 같이 부부 동반해서 만나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했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홍준표가 뭐라는데 한동훈 내가 잡겠다. 내가 잡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나를 갖다 후계자로 지명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 그 모임 이후에 홍준표가 계속 누굴 공격했습니까? 한동훈을 공격했잖아요. 결국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는 이제 한동훈을 잘라냈고, 그 다음에 잘라낸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굴 공격했어요? 한동훈을 공격했단 말이죠. 예.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친윤 세력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는 한동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친윤 세력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입장이 일치해요. 그 점에서는. 그래서 경선 과정 전체가 뭐였냐면 사실은 한동훈을 어떻게 배제하느냐 그 과정이고,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한덕수한테 넘겨주겠다라 이런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누구였냐, 홍준표였거든.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신나가지고 그걸 한 거고, 그때 기세 오를 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2차 경선에서 아예 과반 돌파해가지고 최종 결선 안 가겠다라고까지 막 얘기를 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선 거예요? 한덕수에 줄대면서 다 김문수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삐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친윤의 관점에서는 딱 홍준표가 네가 좋아, 김문수 네가 좋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한동훈을 갖다 내쳐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양보를 해라, 한덕수한테. 이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였냐면 홍준표로 딱 가려다 보니까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딱 보니까 홍준표가 지금 아웃사이더잖아요, 당에서. 당에서 아웃사이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최종 후보로 당선될 경우 절대 양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게 이제 급속하게 누구한테 간 겁니까? 김문수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는 친윤들이 나를 배반한 거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다. 이래가지고 삐친 겁니다. 그래서 탈락한 다음에 미국에 가는 건 있을 수 있는데 탈당까지 해버리잖아요. 예.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예요. 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래서 김문수한테 갔는데 김문수라고 다른가? 김문수 주변에는 또 누가 있는 겁니까? 거기서 또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쫙 포진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권을 노리는 거는 친윤 세력 내에서도 약간 비주류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선엔 질 것 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권을 잡으려면은 뭐가 됩니까? 누구 중심으로? 윤은 사라졌단 말이죠. 윤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 중심으로? 김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김을 갖다 최종 후보로 만들면은 이른바 개국공신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당을 장악하게 되면 사실은 당의 요직들은 우리가 차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뭐냐, 이게 580억인가를 쓴단 말이에요. 그 돈 펑펑펑펑 쓰면서 당무 우선권 갖고 자기가 사실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고, 언론 딱 하게 되면 항상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예. 10년 야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팟라이트 받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이 기회를 갖다 자기가 뭐랄까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버린 거고,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친윤 세력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김문수가 이제 또 나와가지고 그 의원총회에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주 의원들을 갖다 자극을 했거든. 거기서 사과하겠다는 말 좀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 뜩 한 다음에 쓱 하고 그냥 나가버려.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흥분한 거고 그 지지자들이 완전히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이 거기서 격분을 했거든. 그러니까 격분한 걸 딱 보니까 이 권건 체제가 그걸 보고 오판을 한 거예요. 격분을 했기 때문에 막 가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후보 딱 자격 철회해버리고 새로운 후보로 누굴 받은 겁니까? 한덕수 받아가지고 딱 세워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자체가 쿠데타잖아요. 라고 하니까 단일화를 원했던 국힘 지지층들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예. 거기다 대해서 다른 후보들, 같이 경선에 참가했던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뭐라고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경원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 홍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정적인 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마저 그걸 딱 비판하고 나왔거든요. 예. 나 김문수 비판하고, 김문수 씨로 간다면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 그거 안다. 그 다음에 김문수도 잘못한 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합법적으로 뽑은 후보를 그런 식으로 아무런 대표권도 없는 그것도 비대위잖아요. 선출된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멋대로 갈아치운다라는 게 민주적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한동훈 지지자들도 사실 김문수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라고 표를 해서 그게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결됐다라는 건 아마 김문수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김문수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했냐면 이걸 갖다 법원으로 가져가게 되면 법원에서 그걸 갖다 인용을 해줄 거다. 예. 혈액 정지. 그리고 실제로 인용할 겁니다. 법리상으로. 그걸 믿었는데 그 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예 딱 당원들이 갖다 저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겁니다. 권건 체제가 무리수를 둔 거예요. 예. 차라리 내버려뒀으면 모를까. 이른바 한덕수 전 총리 또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7일 천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한덕수 후보가 될 거야 했는데 당원들은 이렇게 쌍권이 밀고 나가는 거는 결국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덕수 카드가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의 정상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뽑힌 후보를 내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여태까지 친윤들이 계속 해왔던 겁니다. 처음에 딱 정권 잡자마자 누구 내쳤습니까? 이준석 내쳤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내쳤습니까? 한동훈 내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누구 내친 거예요? 김문수 내친 거고. 항상 당권은 우리한테 있고 지들 마음대로 막 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고 당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로 쭉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가 이분이 원래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면 선출직이잖아요. 그것도 선출직 중에서 최고거든요. 그럼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 힘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후보도 임명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친윤 세력이 너 그냥 임명해줄게 후보로. 그 다음에 당에서 뭐 다 해주겠지라고 해서 늘 했던 얘기가 뭡니까? 모든 것은 당에서 알아줄 것이다. 예. 당에다 모든 것을 일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권력 의지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자기 지지층이 있는 거야? 이런 회의감이 좀 있는 데다가 결정적인 패착이 뭐였냐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5월 11일까지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면은 예. 나는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도였냐면 나는 그만큼 단일화의 진정이다. 진심이다.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김문수 쪽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파라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제가 완전히 보장을 해준 겁니다. 11일까지만 버티면 쟤는 아웃된다. 어차피 후보 등록 안 할 거다.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막 마주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키지 않으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건데 한덕수에서 뭐냐. 나는 5월 11일까지 안에 좀 비킬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비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쪽은 더 기가 오른 거고 결국 그쪽으로 쭉 가다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가도 법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가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한덕수 같은 게 그것 때문에 이제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제가 정치인의 근육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인의 근육 같은 게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이 나오고 싶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무슨 기간이었습니까? 탄핵 당했을 때. 그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지. 왜냐하면 난 쟤네들에 의해서 탄핵됐어. 피해자 서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선에 뛰어들고 경선에서 싸워서 자기의 근육을 갖다 입증하고 그래서 올라갔으면 쉽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탄핵 기각되니까 딱지 복귀해가지고 총리하다 나오고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7일 천하, 8일 천하로 이제 끝나버린 거죠. 네. 자, 그런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물러나네요. 물러나야 되는데 일단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측에서 그냥 쓰기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측에서는 또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권영세가 물러났는데 거기다 권성동 너 마저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개파싸움 비슷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둘 다 물러나는 게 맞는데 권영세는 그래도 양심 있어가 자기가 비대위원장이니까 직책 때문이라도 물러났는데 사실 누구나 다 알거든요. 이게 권성동도 같이 했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자기 책임은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 책임이니까. 그래서 계속 안 물러나고 남아있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괜히 이거 잘라봤자 또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예. 투표율 3조 앞인데 3조 앞인데 앞두고 그건 당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선거 끝난 다음에는 제거되겠죠. 바로 이 대목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자, 같은 친윤 내에서도 분명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밀었던 친윤파는 실패를 한 겁니다. 자, 김문수를 민 사람들은 당권까지 노리면서 일단 후보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덕수를 밀었던 이른바 윤 대통령과 한덕수 후보로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은 다 거세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요번에 김문수에 빡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김문수에 빡친 걸 갖다가 새벽에 쿠데타를 함으로써 그 빡침을 해소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뭐니까 그 친윤의 주류들은 사실은 김문수 대신에 누굴 밀었습니까? 한을 밀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주류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마저 누굴 밀었던 거예요, 다. 현역 의원들은 한을 밀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서 사실 김문수 파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선 과정 속에서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생길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전체적인 친윤 캠프 내에선 이 사람들은 비주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싸움이 아주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시나리오가 눈에 보이거든요. 분명히 저쪽에서는 거봐라 졌지. 거봐라 한덕수 세웠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저쪽에서는 너희들이 말이야 괜히 한덕수 끌어내려가지고 쳐서 진 거야. 서로 책임론을 전가하면. 예. 왜냐하면 당권을 놓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둘은 똑같이 또 한동안 넌 안 도와줬지 또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거라는데 물론 뭐 대선 국면에 8월 전당대회 당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섣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른바 한동훈의 제기냐 아니면 친윤계 A, 한덕수계 A냐 아니면은 친윤계 김문수 B냐 어느 쪽이 득세를 하느냐 이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3분지계가 되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친윤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이 세력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은 세력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대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김문수가 또 자기 세력을 구축할 겁니다. 이 세력이 있겠고 세 번째 세력은 이제 한동훈처럼 아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보수 전체가 혁신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있겠고 이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기가 좀 오를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대선 책임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친윤 주류 쪽에서는 이제 김문수 책임론 거 봐라 너 확장성 없잖아. 그런데 네가 말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이죠. 우리 배신 때려가지고 네가 나가가지고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니들이 먼저 쳤잖냐. 왜 나를 갖다 내치려고 했느냐. 예. 그래서 결국은 뭐가 안 됐느냐. 단합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들도 지금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당에 이제 빡쳤거든요. 그래서 과연 한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단일화를 원했던 사람들이 김을 흔쾌히 지지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결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그 부분의 책임을 갖다 이제 서로 전가하겠죠. 서로 전가하면서 또 둘이 또 단합을 해가지고 한은 또 공동으로는 또 한을 공격할 것 같고 예. 아마 안 봐도 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어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확인이 된 거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 뭐냐면 보수의 혁신 없이 이제 미래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보수층들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어느 정도 보이긴 했는데 그 가능성이 보이긴 했는데 이번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실패했지만 일단 대선에서 실패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이 명확해진 다음에는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뭐 대선도 지금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이야기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찌 될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여하튼 상고 끝에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자, 일단 교수님 김문수의 경쟁력 일단 이재명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발표된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55대 35대 이준석 10, 55대 35대 10에서 조금 김문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38 정도로 올라간 것 같고 예. 일단은 선거 때가 되어오면은 다가오면은 그러니까 1대1 대립 구도가 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격차라는 것은 좁혀질 수밖에 없다. 뭐 이건 과학이고 누차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보게 되면은 불리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김문수가 사실은 중도 소구력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선거 자체도 중도 소구력을 갖는 쪽으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없거든요. 예.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기들도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예. 중도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윤과 절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탄핵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이게 있어야지 중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또 뭡니까? 집토끼가 날아가는 거야. 산토끼를 잡으려면 집토끼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애매모호하게 처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중도층이 김문수를 지지할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미 승부가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좁혀진다 한들 예. 그렇게 뭐 대세를 뒤집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당장 급한 건 한덕수 지지층의 지지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한 전 총리의 손도 잡아야 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손도 잡아야 되고 홍준표 전 시장의 손도 잡아야 되는데 이건 가능할까요?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 스탠스 가지고 힘들거든요. 일단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들어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선거를 치러본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선대위에 들어온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나와서 별로 할 말도 없고 예. 할 기분도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선대위원장 그거 맞는 걸 갖다 이제 거절을 했던 거고.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걸 갖다 김문수가 좀 받기가 애매모호한 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이거를. 그렇죠. 윤과 절연해라. 예. 그럼 그건 기본이잖아요. 이거 못 받습니다. 이거 받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기 뒤에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 뒤에 그 자통당 세력이 있거든요. 자통당 세력이 있고 이 자통당 세력 때문에 이번에 된 거예요. 사실은. 자유통일당.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권건 비대위 체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경선에는 당원 천원 낸 당원들도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표 끝날 때쯤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1,000원 회비를 갖다가 당비를 갖다가 3개월 이상 낸 사람들한테 투표권이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열었다라고 밝힌 걸 뒤늦게 밝힌 거예요. 뒤늦게 밝힌 겁니다. 선거를 그러니까 투표가 딱 마감될 때쯤에 예. 밝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만약에 그걸 미리 밝히게 되면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측에서도 당원 가입 운동 통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한 특정한 세력에게 이걸 몰아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투표하러 들어왔는지 그걸 갖다 자료를 갖다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통당 계열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했느냐? 김문수를 지지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당심에서 앞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앞선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온 것도 결국 그것 때문이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함은경 그 지역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유세차위에 와서 우리 보고 뭔 얘기를 하라는 거냐. 그렇잖아요. 후보는 뭐냐면 윤 대통령하고 절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유세차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자기 지지자들 통해 가지고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그래도 투표에는 참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이재명과 선을 긋고 계속 이재명을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계엄의 사과를 거부하고 이런 후보를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하는 이 후보를 위해서 어떻게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예. 그게 불가능한 거고 홍준표는 완전히 삐쳐가지고 완전히 나는 삐뚤어질 테야 하고 지금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뭐냐면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지지 선언을 했습니까?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인가요? 그 사람 갔다가 쫓겨났고 예. 그 사람 갔다가 쫓겨났고 이재명이 넌 못 받아. 받으려고 했거든요. 이재명은 예. 계속 이제 이간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막 칭찬해주면서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홍준표였다. 실공화국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걸리나 나누시죠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홍준표 탈락에 불만을 가진 국힘 지지층을 나한테 끌어들이겠다라는 거고 아하. 최소한 끌어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참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가죠. 예.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을 완전히 그냥 찢어 놓는다. 또 분열시켜 놓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뭡니까 한덕수하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이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를 그냥 끌어들이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예.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제 스탠스 때문이라는 아하. 거죠. 한편으로는 스탠스 때문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가 취하는 그 스탠스가 결국은 집도끼 결집, 예. 강경 보수층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는 그런 스탠스를 이제 문제 삼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또 원래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약속 저버린 거 아니냐. 그다음에 당원들의 절대 다수는 단일화를 원했다. 근데 네가 그 기대를 갖다 저버린 거다. 그래서 이제 삐친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 난 줄 알았는데 쟤네 이 배신감, 친윤 이 배신감,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어. 이런 배신감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보수 지지층들을 전체를 결집시키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도층으로도 못 나가고 보수 자체를 결집시키는 데도 좀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집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결집은 하는데 결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거 엎을 정도까지 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 교수님 특히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한순간에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발표가 됐었나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을 떠나면서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이라고 해버렸어요. 예, 삐쳤다는 얘기죠. 딱 삐친 거고.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겠죠. 그러니까 봐라.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나 아니면 되나. 이분이 또 약간 지금 자기 과대망상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 좀 과도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딴 건 몰라도 그렇다고 삐쳤다고 당을 또 탈당까지 할 건 뭡니까? 그 지지자들은 가가지고 이재명 캠프로 달려가고 이건 또 뭡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 이래서 문제예요. 속이 좁은 거. 자, 어쨌거나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빈자리에 당무우선권을 동원해서 90년생, 82년생 김지영이 아니고 92년생
90년생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카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이 카드는 잘 쓴 카드예요. 일상 이 카드는 잘 쓴 카드고 일종의 이제 분식 카드죠. 분식 카드. 그러니까 메이크업. 예. 메이크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강성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는 윤과 절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 사과라고 했을 때 꼿꼿하게 버티면서 사과 못해 이 스탠스를 계속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선거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하는 척 분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게 이제 김용태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김용태 같은 경우에도 윤과 절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절연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중간 길에서 어정쩡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분식으로서 뭔가 젊은 친구를 딱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 젊은 예. 친구로 하여금 또 올바른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힘이 갖고 있는 그 강성 기조의 반감을 갖고 있었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 녹이는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내세운 거고, 이거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김용태를 통해서 또 지역구가 경기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물론 김용태만으로 경기도를 다 공략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 이 의견도 있습니다. 김용태를 한 이유는 이준석과 단일화 시도에 뭔가 연결고리를 김용태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게 저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못 봐요. 자기들이 바람과 객관적 현실은 다르잖아요. 주관적인 예. 바람하고 객관적 현실은 다른데 그 바람. 이준석이 거기 왜 단일화를 해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들은 기대를 크게 할지 몰라도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거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랄까 분식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메이크업. 네. 문제는 뭐냐, 이 분식 효과가 좀 작용하려면은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용태가 나오자마자 윤과 절연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또 후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절연할 수 없다.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윤과 잘라낸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그건 아니다. 예. 이게 또 황당한 논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너희들이 깨끗해지려면 윤과 일단은 절연해야지. 예?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윤한테만 돌리는 거. 그렇다면 그 책임을 갖다 같이 쓰겠다는 얘기냐, 니들이. 예. 그다음에 윤이 지금 반성 안 하고 있는데 윤과 또 똑같이 너희들도 반성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계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단 말이죠. 계엄 잘못했다.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곧바로 또 캠프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계엄 자체에 대해 사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끼친 그 피해에 대해 사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는 순간 또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를 진작에 정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지금 이런 상태에 이제 빠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김용태를 갖다 분식 효과를 기대하고 김용태를 내세웠지만 그 분식조차도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메이크업을 딱 하다 보면 싹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고. 이러니까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나오는 반응인데, 교수님, 여하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메시지가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출당은 힘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이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지금 윤석열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패를 딱 짜는데 가장 좋은 게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한덕수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김문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일단은 김문수로 선거를 치러도 되고 한덕수로 치러도 되는데, 그래도 중도 확장성은 그래도 한덕수가 좀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글로 간 것뿐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갖다 화끈하게 또 지켜주는 것도 김문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에 그 비대위 사태, 요번에 있었던 후보 교체 사태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윤이 있거든요, 분명히. 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게 끝나고 나니까, 부결 딱 되고 나니까 자기가 또 나와가지고 숟가락을 딱 얹혀놓는 거예요. 딱 얹혀놓고 김문수 후보 따라서 가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데 나를 보호해줄 당이라는 일종의
방어막이 필요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스스로 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뭐냐면 이 선거는 내가 치르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치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예. 김문수 네가 어떻게 후보가 됐느냐. 결국 내 이름 팔아서 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 선거는 내 선거다. 라고 하니까 계속 또 메시지를 낼 거고 캠프에서는 그런 것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거고 뭐 이런 사태라는 거죠. 예. 자, 교수님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자통당, 자유통일당 말씀해 주는데 정강훈과 자꾸 끊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또 하나가 정강훈 목사와의 절연. 이 부분도 명쾌하게 이야기가 없네요. 일단 윤하고는 절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윤과 모든 사람들이 절연하려고 할 때 계엄에 대해 사과할 때 그걸 갖다 거부한 게 자기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왔거든요. 꼿꼿.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걸 절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김문수 후보를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이 경선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은 절반 정도거든요. 예. 나머지 절반은 뭐 때문입니까? 한덕수랑 단일화라고 찍어준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를 갖다 진짜 지지하는 이 세력들은 대개는 저쪽이란 말이에요. 전광훈계란 말이에요. 전광훈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절연하기가 힘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예. 이상하잖아요. 아니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으면 선수들한테 미리 통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플레이하기 전에. 3개월 아니고 막 가입한 당원들도 투표권이 있었던 거. 그렇죠. 그걸 갖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각 후보 캠프에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투표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뭡니까? 한 달만 내도.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급히 입당한 사람들이 예. 급히 입당한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급히 입당한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미리 듣고 누구를 밀어주려고 입당한 사람이고 그럼 결국 누구겠어요? 김문수 쪽이고 그럼 그렇게 입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통당 그쪽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든 선거였다라는 그러니까 이들과 절연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자기 후보 지위가 좀 마지못해서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국힘 우리 당의 후보로 뽑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상태 속에서 자기를 갖다 정말로 지지하는 이런 거니까 절연을 한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절연하지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권건은 차라리 눈치는 좀 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절연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절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대충 뭉개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게 그래서 한덕수 카드가 좋았던 겁니다. 예. 한덕수가 뭐 계엄에 직접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계엄에 자기는 반대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응? 그다음에 오히려 저 탄핵 사태 피해자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가한 탄핵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려고 했던 건데 이쪽은 오히려 더 강성이거든요. 더 강성이고 그래서 절연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됐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걸 믿었던 거죠. 근데 물려줄 거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갖다 배신해 버린 거니까 일종의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지지층들이. 어쩌겠습니까? 교수님 근데 빅텐트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빅 플랫폼 명분을 가지고서 개헌이든 또는 경제든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빅텐트 중요하다고 한 적 없어요. 그 얘기는 하신 적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빅텐트 별로 되지도 않을 거며. 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예. 저는 이제 외연 학장면에서 강조를 드렸고요. 자, 여튼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 가능성마저 끊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교수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도 접어버렸습니다. 완전. 그렇죠. 한덕수가 아니면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한덕수는 그래도 개헌이라는 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개헌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래도 개헌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전선을 치겠다. 그러니까 개헌 대 반개헌의 전선을 치겠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나왔는데 김문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대통령 수호냐 아니냐.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 그러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저 세력들과 그러니까 이념적 대립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여기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끼어든다 하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물 건너간 거고 핵심적인 변수가 될 만한 건 누구냐면 이준석인데 그러니까요. 이준석은 어차피 한덕수든
한덕수든 그다음에 김문수든 단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한덕수도 결국 뭡니까? 윤 정권의 연장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 정권의 연속성. 예. 그거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두 번째로는 김문수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뭡니까? 계엄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탄핵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한 사람인데 그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하고 이준석이 어떻게 단일을 하겠어요? 사실 빅 텐트든 스몰 텐트가 아니라 텐트는 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와. 이제는 뭐 텐트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준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개혁신당 당원이 지난 9일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일단 대선 TV 토론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 정의당의 건병국 후보까지 포함을 해서 건영국 죄송합니다. 건영국 후보까지 포함을 해서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준석 돌풍 이야기가 현실화될까요, 교수님? 그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요. 예. 반반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준석은 지금 뭐 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급할 이유가 없고 지금이 아마도 최상의 상태일 겁니다. 가장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한덕수나 김문수인데 그나마 한덕수보다는 훨씬 더 김문수가 더 강성임이 더 강하잖아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상태가 좀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이준석이 바로 뭐냐면 보수층 중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유일한 후보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딴 건 몰라도 내가 아무리 보수다 하더라도 계엄은 아니지. 계엄한 대통령 탄핵해야지. 이게 상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문수를 찍어?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지. 김문수를 찍어?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누굴 찍어? 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사실 이준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진짜 지금 좋은 거죠. 가장 주가가 올랐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수가 더욱더 강성 이미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실망한 사람들은 이준석으로 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두 자릿수를 갖다 돌파했다? 예. 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은 정말로 김문수가 죽을 쓰고 한다면 나중에는 차라리 이준석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홍준표의 발음대로 예.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가능성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또 보수층의 반감이라는 게 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 예. 하여튼 간에 이준석은 두 자리 돌파하는 게 아마 목표일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잘하면은 최선의 경우에 한 15% 이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5% 이상을 얻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건 진짜 2007년 대선에서 차기 대선의 후보 이해창 후보가 15% 이상을 얻으면서 선거 비용을 또 다 보전받았어요. 선거 비용 보전받는 건 물론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준석은 돈 드는 선거 안 해요. 별로 돈 안 씁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15%나 두 자릿수를 받았다라는 건 보수에서 차기 주자 경쟁에서 굉장히 큰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이제 목숨을 걸겠죠, 이준석. 당대표까지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지금 또 대선 후보가 어느덧 이제 한국 정치에서 대선 후보급 반열에 올라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면 갈수록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양강구도로 가면서 양강구도로 가면서 사실은 점점 또 지지율이 안 오르는 답보 상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의 변수예요. 그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열렸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 실현되려면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인생 최대의 순간들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 이것 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를 설명하면서 조금 그래서 이 선거 슬로건이 밋밋하지 않느냐. 뭐 새로운 미래 이래서 이제 미래 후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뭔가 좀 더 이준석 다운 반짝이는 게 나왔을 것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에 비하면 조금 밋밋한데 이것도 한번 좀 비교해 주십시오. 세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 또 이준석의 이 첫 슬로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재명 뭐 준비된 대통령 그 다음에
김문수 같은 경우는 시장 대통령, 뭐 정정당당 김문수. 근데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 조금 우리가 예전에 뭐 전역이 있는 삶이나 또는 이전 대선에 비하면 조금 새 후보다 밋밋해 보입니다. 뭐 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요. 재미가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선거도 좋아해서 찍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예. 옛날에 비호감 선거였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지난번 선거는 비호감 선거였거든요. 윤석열 이재명이었습니다. 지금 선거는 혐오 선거거든요.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혐오 선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허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아젠다도 없어요, 지금. 예. 이게 이제 탄핵 국면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죠.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종식 이 프레임 하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구호들 같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냐면 중도 보수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이제 극우화되고 강경화되면 될수록 중도 보수가 이제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치고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윤여준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예. 윤여준은 원래 보수 책사였거든. 그쪽을 딱 데려가 버렸고 홍준표한테도 러브콜을 보내고. 예. 그다음에 사실 경제 정책도 상당 부분 이제 우경화했습니다. 우클릭을 다 했거든. 이런 것들 우클릭을 해서 사실은 보수당 후보라고 봐도 정책상으로는 또는 공약상으로 보면은 보수당 후보라고 봐도 큰 문제가 돼버린 거고 아젠다를 보수의 아젠다를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옛날에 박근혜 때 김종인 위원장이 뭐 했습니까? 경제민주화 딱 하면서 그거 딱 듣는 순간 선거 졌다. 난 생각 그때 내가 그 진보 쪽을 오히려 지지를 했었으니까 졌다. 왜냐하면 이쪽에 아젠다를 뺏겨버린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건 구호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취하고 있는 그 스탠스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최상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뭡니까? 내란 종식 프레임 그걸로 선거 치르려고 했거든요. 예. 한동훈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안 되는데 딱 한동훈이 나가리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중도 보수로 확장. 왜 저쪽에서 중도 보수로 확장하고 들어오게 되면 힘들었는데 아예 포기를 한 거거든요. 강경 보수로 딱 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무주공사니까 내가 딱 먹겠네. 그러니까 막 우경화를 해도 옛날 같으면 당에서 막 뭐가 나왔습니까? 비판이 나왔거든요. 당내에서 막 비판이 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랬는데 비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끽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거 치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항상 그렇거든요. 전쟁에서 이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투에서 가장 승리의 요건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쟤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예. 그들이 원하는 땅속으로 이쪽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국힘이. 그러니까 거기는 딱 보게 되면 완전히 사자포화를 먹는 십자포화를 예. 거기다 자기들 스스로 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재명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어. 십자포화 거기다 똘똘 뭉치면 전멸이지. 아니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뭐 단일화나 이런 걸 물어보면 그냥 답도 안 하고 웃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끝난 거니까 뭐 단일화 가능하지도 않고 돼도 별 효과가 없고 이미 대세는 끝났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역사상 최대 득표로 이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52%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밀하게는 이제 58%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서문시장, 시장의 대통령 이 슬로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후지죠. 우리가 말하면 시장이다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을 말하는 거지. 골목 시장 말하는 거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무슨 뭐 코스플레이를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은 그 비전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거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원래 그걸 수호하려다가 좀 지나치지만 계엄을 했다. 그렇다고 그 계엄이라는 게 탄핵받을 사태냐? 탄핵을 받을 만큼 잘못이냐? 뭐 이런 스탠스잖아요 지금. 그래서 난 그 싸움을 갖다 대통령 싸움을 계속 해가겠다. 이거란 말이죠. 이거 가지고 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시장 가는 게 이제 대구 시장이거든요. 대구 시장이고. 다른 시장 가봐요. 그럼 환호 받겠네. 못 받을 거라고 봐요. 대구 시장을 갈 게 아니라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홍준표를 어떻게 잡아요? 삐쳤는데. 자, 이준석 후보의 이 말은 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노무현 정신 개성자가 이재명이 아닌 나다. 이건 교수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웃기는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하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여가부 폐지 또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대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성들이 갑자기 신상정 지지하겠다는 여성들이 몽땅 다 이 말 듣고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 이재명한테 했단 말이죠. 그래서 0.7%로 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심상정한테 후원금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표는 못 줘도 미안하니까 후원금. 예. 그래서 1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몇 억이 들어왔어요, 후원금만. 그러니까 원래 당신을 찍어줘야 되는데 저놈 하는 걸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재명 찍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요번에는 뭐냐면 어차피 자기가 당선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딱 결집된 표는 있거든. 2030의 안티페미니스트 남자애들. 그 표는 확실하게 가져오겠다 해서 이걸 좀 던지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노무현은 그런 꼼수 안 썼습니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도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라고 얘기한 게 노무현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같지도 않게 그걸 갖다 표방한다는 것도 웃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전술적인 발언이에요.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반 이재명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민주당의 본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민주당의 본류는 뭐냐? DJ 정신 아니냐? 노무현 정신 아니냐? 예. 근데 쟤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을 찍기 찝찝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던지는 메시지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 관점에서 뭐 던질 수도 있는 수라고 봐요.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좀 비식. 너처럼 잔머리 잘 그리는 사람하고 선거 전술에 귀지하고 예. 완전히 전략적 올바름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노무현, 승부사고 같은 노무현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 네. 그런 측면이 들죠.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천하람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은 43%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누가? 이준석 후보가요. 동탄 드라마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동탄 드라마는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뭐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으로 평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말한다 한다면은 그런 드라마가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거고 네. 지금 기세를 올리는 거예요. 기세를 올려서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최대의 성과는 바로 15% 넘는 거. 그것만 해도 뭐 이준석을 엄청나게. 근데 사실 두 자릿수 넘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가 가면 갈수록 이게 1대1 구도로 고착화가 되는 거거든요. 고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약한 후보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도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단은 꼿꼿하고 예. 그게 물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꼿꼿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저거 눈치 보고 이런 것보다는 꼿꼿하다라는 예. 이미지가 있는데다가 청렴한 거. 청렴해요. 청렴한 거고 옛날에 우리 그 사촌이 예. 그 외사촌인데 그 정보경찰이었거든. 경기도에. 정보경찰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그때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털어보려고 했는데 가가지고 뭐 뭔가 건설 하나 잡아가지고 딱 얘기를 했더니 예. 꼿꼿하게 얘기를 깔려면 깔아. 오. 자신이 다 깔려면 깔아. 예. 그래가지고 그 외사촌이 그러더라. 야, 이 사람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도 않고 굉장히 대쪽 같은 사람이다라 해서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알려지지 않은 건데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놈의 도지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묻혀버렸지만 도지사의 도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뭐 GTX라든지 예. 테크노밸리라든지 이게 또 자기 사업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홍보를 못 해왔잖아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재명은 했다는 사업마다 다 비리.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호소를 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예. 어느 정도 지지는 얻을 수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자릿수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준석 후보한테는 크게 그렇게 쉬운 목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 상당히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분석을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